안녕하십니까. 경영학 박사이면서 현재 손해사연사로 근무 중인 이윤석 손해사연사입니다. 학교에서 이제 요즘에 중간시험 기간이라서 시험 문제 기출하고 조금 여유가 있네요. 자, 오늘 알아볼 내용은요, 발목 골절로 인한 교통사고 합의 사례입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그 발목 골절 중에서도 경골 원위부 골절과 비골 골절이 동반된 그런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 사례고요. 조금 실무적인 내용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최대한 핵심만 간추려서 간단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고는 이렇게 났습니다. 이분이 김해 분이셨기 때문에 김해 능동삼거리에 사고가 났었고요. 저도 창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녔었기 때문에 좀 알죠.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내려가서 만나 뵙고 위임받고 진행했던 사례였고요. 일단 사고는 여기 보시면 샵 1 차량이라고 되어 있고 샵 2라고 되어 있죠. 이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에서는 샵 1이 가해 차량, 샵 2가 피해 차량입니다. 그러면은 이 차가 가해 차량이 직진을 하고 있다가 우회전을 하면 안 되는 데에서 우회전을 했고, 이를 모르고 진행 중이던 이 오토바이 운전자분이 이 차에 부딪히면서 넘어지고 골절이 발생한 그런 사고였습니다. 물론 이제 이 오토바이 운전자분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빠져서 진행이 됐었죠. 처음에 이 과실 때문에 말이 좀 많았는데요. 이 가해자분이 자신의 과실을 100% 인정할 수는 없다. 적어도 피해자에게도 10에서 20%의 과실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주장을 했었고요. 피해자분은 납득이 좀 안 되는 상황이었죠. 사실 이렇게만 놓고 본다면 급차선 변경의 형태를 준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분쟁 조정까지 들어갔을 경우에 10% 정도라도 과실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분께서 10%도는 인정할 수 없다, 최소 20에서 30이다 라고 주장을 하시는 바람에 제 입장에서는 마음의 결정을 하기가 쉬웠죠. 아무리 분쟁 조정을 해도 20에서 30이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분쟁 조정을 들어가는 게 낫겠다 라는 판단이 들었고요. 분쟁 조정 결과 다행히 피해자분의 과실이 0%로 나왔습니다. 자, 과실은 오늘 사례에 있어서 쟁점이 아니기 때문에 더 중요한 쟁점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중요한 쟁점이 뭐냐? 과실도 중요하겠지만 이분이 골절된 부분에 대한 진단서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비골 부분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염좌 및 긴장, 뇌진탕후 증후군 이렇게 있으셨는데, 문제는 이 경골과 비골이 골절되는 경우는 많죠. 교통사고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 많습니다. 많은데 모든 경골과 비골 골절이 동일한 후유장애가 예상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그 후유장애에 있어서도 영구장애를 주장하는 게 타당한 경우와 한시장애가 타당한 경우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어떤 걸까요? 잠깐 엑스레이 필름 보시면 이분이 이렇게 경골과 비골이 골절됐는데 여기 골절 발생한 선 보이시죠? 만약 여기까지만 이렇게 골절이 됐다면 관절을 건드리진 않았기 때문에 관절염이라든가 향후에 어떤 뚜렷한 후유증이 나타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분 입장에서는 다행이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원위부 골절도 있으면서 비골도 골절이 됐고 그 과정에서 관절면에 대한 손상이 있었어요. 즉 경골과 비골이 골절되면서 관절면 손상이 있는 경우와 관절면 손상이 없는 경우를 나눠서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관절면 손상이 있는지는 저희가 의료인이 아닌 이상 엑스레이만 봐서 정확히 알 수는 없겠죠. 당연히 꼼꼼하게 손해사정을 하려면 수술 기록지를 봐야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서류를 보면 2번 항목에 보이시죠? 인트라아티큘라 프랙처라고 해서 관절 내 골절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관절 내 골절을 나타내는 겁니다. 심지어 비골 골절은 골편의 분쇄가 심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은 관절 내 골절이다라는 사항이 나왔을 때 실무자로서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거죠. 첫 번째, 관절 내 골절은 관절면 손상이 동반되는 걸 말합니다. 골절이죠. 자, 그렇다면은 한 번 손상된 관절면은 다시 저절로 회복이 어려워요.
그러면 손상됐을 경우 어떻게 되겠죠? 손상이 돼서 요거를 아무리 잘 쓴다 하더라도 손상된 면에서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어요. 다만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게 관절염 골절 발생했으니까 관절염이 당장 발생할 것이다. 그렇진 않습니다. 관절염 골절이 발생하면 관절염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고 그 시기가 다른 사고가 없던 경우보다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1년 있다 발생할지 2년 있다 관절염이 나타날지 혹은 6개월 있다 발생할지 또는 3개월 있다 발생할지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발생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만 추정할 수 있죠. 근데 그 상황에서 관절염에 대한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무턱대고 합의를 빨리 보는 거 이거는 정말 아니죠. 정말 아니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최소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도 몸이 좀 불편하시면 굳이 합의를 꼭 6개월 있다 할 필요가 없으니 충분히 치료 받으신 다음에 좀 괜찮아지실 것 같으면 그때 연락을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관절염이 언제 발생할지 알 수 없으니까요. 정말 운이 없다면 6개월이 되자마자 관절염이 합의 보고 합의 끝나자마자 관절염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향후 관절염이 발생할 경우에 추가 배상한다, 단서를 단다 하더라도 그 추가 배상의 범위는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상실 수익액, 휴업 손해, 위자료 모두 재산성해야 될까요? 아니면 상실 수익액만 재산성해야 될까요? 그 범위도 모호하죠. 그래서 범위를 하나하나 설정해서 얘기하려고 하면 보험사에서 합의에 대해서 어떤 책임 있는 사실을 보여주질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 케이스는 조금 더 시간을 제가 드렸던 거고요. 늦게 끝나면은 빨리 끝나면 저야 좋죠. 수임료 받고. 하지만 늦게 끝나더라도 제대로 가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니라 다를까 약 9개월 정도 된 시점에서 이제 그 외래 추적 관찰 중에 이런 소견을 받게 됐습니다. 경도의 관절염 소견 보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분의 서류에 대해서 즉 이분 경골과 비골골절이 발생했는데 결국 관절염 골절로 수술 이후에 경도의 관절염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러면 경도의 관절염이 발생했으니 이걸 기준으로 우선 장애 진단을 진행해야 되겠죠. 관절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그 관절염이 발생하면 그 관절염이 없어진다? 그건 아닙니다. 다만 경도의 관절염이 있다가 상태가 좀 안 좋아지면 중도로 갔다가 다시 좀 관리가 잘 되면 경도로 갔다가 그 정도의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한번 진단된 관절염이 없어지진 않죠. 물론 피해자분 입장에서는 좀 중도의 관절염 조금 안 좋아진 시점에서 장애 진단을 하고 끝나고 관리를 좀 잘 하셔가지고 좀 좋아진다면 가장 좋은 그런 과정이 되겠지만은 사실 그게 마음먹은 대로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선은 이분이 이렇게 관절염이 발생한 부위에 대해서 CT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얗게 보이죠? 염증이 좀 보이는 것이. 물론 이제 이게 심하다면 이 관절 안까지 허옇게 보입니다. 굉장히 심한 경우죠. 그리고 관절면도 많이 좁아질 것이고. 근데 아직까지 이분이 관절면은 좀 관절 간격은 유지가 되면서 이 겉에 뼈 쪽이 좀 하얗게 돼서 염증 소견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후유장애를 진행해야죠. 이때 후유장애가 중요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먼저 설명을 드릴까요? 관절내 골절이 있을 경우에는 맥브라이드 방식에서 발목에 관절내 골절 항목이 있어요. 이게 11%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목의 관절내 골절이 아닌 발목의 운동 각도 제한, 부정강직이라고 하죠. 그 부정강직은 발목이 위아래로 꺾이느냐 옆으로 꺾이느냐의 각도에 따라서 14%짜리가 있고 12%짜리가 있어요. 물론 그 더 높은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사실상 고정수를 하지 않는 이상은 발생할 확률이 낮기 때문에 배제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10%짜리도 있습니다. 각도에 따라서. 그러면 부정강직은 이렇게 되어 있고 관절내 골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케이스는 이분이 나이가 젊기 때문에 관절염이 발생했다면 경도와 중도로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없어지진 않잖아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영구장애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부정강직은 각도의 제한을 기준으로 따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 각도의 제한이 만약 14%다. 그럼 그 각도 제한이 이 정도가 죽을 때까지 영구적으로 남는다? 라고 주장하기에는 뭔가 설득력이 좀 없어 보이죠? 예. 12%도 그렇고 10%도 그렇고
그럼 사실 발목 관절내 골절로 11%로 하고 관절염이 발생했으니 영구장애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게 좀 더 타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맥브라이드 방식 발목 관절내 골절에서 한 가지 큰 변수가 있어요. 이 발목 관절내 골절은 관절내 골절이 있으면 그냥 적용하는 게 아니고요. 각도 형성, 부정유합이라고 하죠. 즉 발목 뼈가 붙으면서 잘못 붙은 거예요. 각도 형성을 하면서 잘못 붙어버려 가지고 기형도 있으면서 발목 관절내 골절이 있을 경우에 11%로 적용한다라고 맥브라이드에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실 일부는 뼈는 부정유합은 아니거든요. 뼈는 그 원래 형태로 붙었어요. 그러면 사실 맥브라이드 방식에 따른 부정유합 장애를 그대로 인정하는 건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알기 때문에 저도 후유장애를 우선 각도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각도 보이시죠? 뭐 굴곡 0도, 굴곡 30도, 뭐 20도, 매번 10도 이렇게 해서 이 각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옥외 14% 영구장애다라고 해서 노동력 상실률을 부정강직으로 받았어요. 당연히 이 부정강직 항목 이렇게 받았죠. 근데 이렇게 받았는데 사실 이 각도가 다시 보시면 이 0도에서 30도 정도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돌아가실 때까지 영구적으로 딱 그 정도에서 고정이 될 거냐, 아니면은 뭐 35도, 36도 이런 식으로 좋아질 거냐, 그건 사실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요걸로 주장하는 건 사실 약간의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선 요걸로 끊어가지고 주장을 하고 그 근거로 관절염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한 겁니다. 하지만 저희 진의 원래 속마음은 요거를 주장해서 물론 인정이 된다면 좋겠지만 이게 이런 주장이 먹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관절내 골절 항목으로 영구장애를 인정받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이 경도의 관절염 소견 플러스 후유장애 진단 내용을 근거로 이거 봐라 보험사야, 이거 이렇게 각도 제한이 있고 관절염 있다, 이거 뭐 좋아지겠냐. 물론 이분이 뭐 안 좋아진다는 보장도 없지만 좋아진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뭐 분쟁 과정이 좀 오고 가고 했지만 보통 보험회사에서도 영구장애까지 가게 되면 금액이 좀 커지니까 결국 뭐 본사 심의까지 올려가지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죠. 아, 그러지 마시고 이거 11% 영구장애로 해서 저희가 인정을 해드릴 테니까 이걸로 가시죠. 사실 부정유합이 없잖아요. 없어도 11% 인정해 주겠다. 왜? 14%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이 그쪽에서 봤을 때는 뭔가 자기네들 입장에서 리스크가 있죠. 실제로 뭐 소송까지 갔을 때 이게 영구가 나올지 한시가 나올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절충안을 내놨죠. 이렇게 원하는 방법대로, 제가 생각했던 방법대로 결론을 내주셔서 감사하게도 종결이 될 수 있었는데, 참고로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참고로 영구장애, 이분이 나이가 79년생이셨어요. 그러면 1979년 기준으로 보통 정년 65세까지 보니까 2044년에서 장애 진단을 2020년에 했거든요. 빼기 2020년 하면 24년이 남았죠. 영구장애일 경우에는 개월수로 하면은 288개월이에요. 보통 이제 라이프니츠 개수든 호프만 개수든 여기서 보통 한 3분의 2 정도 보통 인정이 됩니다. 개수표를 찾아보시면 나와 있지만, 그러면 곱하기 나누기 3 정도 하면은 192에서 보통 약간 빠지니까 한 180 후반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190 정도 뭐 대략적으로 가정을 해보고 계산을 해볼게요. 보험사에서 말하는 약관 기준도 현재 277만 1,900원이니까 곱하기 0.11 곱하기 개수가 약 190 정도. 그러면 장애에 대한 상실 수익액만 5,700만원이 나옵니다. 위자료 더하고 뭐 더하면은 6천만원 중반 후반까지 올라가겠죠. 그럼 만약에 상실 수익액에서 이 영구장애가 인정이 안 되고 한시장애만 인정이 됐다고 가정해 볼게요. 14% 인정해 드릴게요 라고 했을 때 대신 5년만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5년이면 60개월이니까 개수가 52.9907이거든요. 그럼 현실 수익액이 2,056만 3,888원 이렇게 됩니다. 아까 나왔던 금액이랑 대략 한 3,7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이 정도로 영구장애와 한시장애는 차이가 큽니다. 근데 저희가 부정강직으로 끝까지 고집을 해서 한시장애로 가는 것보다는 영구장애를 먼저
그러니까 영구장애를 먼저 포인트로 잡고 영구장애가 인정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왜냐면 3% 차이 때문에 나 기분 나쁘니까 한시 하더라도 이걸로 해줘. 실익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익이 있는 방향으로 가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장애가 결정되면 장애에 따라서 위자료도 많고 적음이 결정되고요. 물론 이렇게 흉터에 대한 성형수술 비용도 다 산정이 돼서 청구하고 다 지급받고 종결이 될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발목 골절 교통사고로 발생했다면 이런 식으로 먼저 장애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죠. 이렇게 관절면 손상이 있다면 영구장애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잘 연구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다행히 관절면 손상이 없다면 한시장애로 끝나는 게 사실 소송을 가도 마찬가지니까 한시 기간을 어떻게 좀 길게 주장을 하고 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서 얘기를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겠습니다. 장애에 따른 상실 수익액이 액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휴업손해, 위자료, 그 다음에 수술한 부위에 대한 성형치료비, 그 다음에 간병비, 수술 이후에 몸이 어려웠기 때문에 간병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항목이 모두 산정돼서 합의금을 받고 종결이 됐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당연히 상실수익만 하더라도 5,700 정도 나왔으니까 그 총 금액은 더 많이 올라갔었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컨텐츠 좀 길어졌는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이렇게 저희 컨텐츠 밑에 보시면 역삼각형 모형이 있고 요걸 클릭하시면 상담 신청란을 제가 항상 걸어 놓습니다. 이걸 터치하셔가지고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포털 검색에서 손해산사 이윤석을 검색해 주셔도 뭐 관련 블로그라든가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급한 상담 신청은 1661-6585로 전화 주셔도 되지만 제가 보통 외부 강의가 요즘에 좀 많이 있어가지고 부재중으로 못 받고 나중에 전화를 드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상담 신청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컨텐츠 발목 골절로 인한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 사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